안녕하세요. 저는 혼자 자유로운 여생을 보내고 있는 50대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제가 작년쯤 우연히 이 채널을 알게 되면서 그 후로 지금까지 열심히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사연을 듣고 있다 보면 세상에 어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싶은 생각들이 드는데 정작 그런 저도 만만치 않은 사연 하나가 있었네요. 잠시 잊고 있던 그 사연이 요즘 들어 자꾸 떠오르는 건 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저도 제 사연을 보내보려고 결심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기막혀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꽁꽁 싸매놓았던 그 사연을 말이죠. 지금은 저도 자유를 누리며 홀로 인생을 즐기고 있지만 원래는 제게도 남편이 있었습니다. 무려 20년 가까이 동록동락하며 지내왔던 사람이었죠. 그 사람 처음 만났던 것도 벌써 까마득한 오래전 일이 되어버렸네요. 30년도 가까이 지난 그 시절, 남편과 저는 참 어려운 시기에 만난 인연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를 일찍 보내고 친정엄마와 단 둘이 지내고 있었고, 아픈 엄마를 대신해서 생활비를 벌기 위해 공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돌아가신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적부터 오래 와병 생활을 하셨던지라 저희 집은 오래도록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학업을 포기하고 일찍이 돈을 벌 수밖에 없었고, 고등학교만 겨우 졸업하여 곧바로 공장에 취직을 해 일을 하기 시작했죠. 하루 종일 서서 일을 하는 공장 일을 하고 집에 가면 퇴근 후 저는 피곤에 지쳐서 쓰러져 잠들기 바빴습니다. 번 돈은 생활비로 쓰고 남는 것 없이 빠듯했고 저는 매달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나아지는 것 없이 근근히 살아가는 쳇바퀴 같은 제 삶이 지겹기도 했어요. 다들 그렇게 먹고 사는 것일 거라 생각하면서도 왜 내 인생에는 꽃피는 봄이 없는 걸까 싶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리 기구한지 제가 행복해지는 날이 오기나 할까 싶기도 했었죠. 그런 중에 제가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와 같은 공장에서 만났었던 남편은 참 알 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 공장으로 옮기기 전부터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남편은 주변에서는 말없고 무심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저도 공장을 다닌 지 1년 동안 그 사람 목소리도 모를 정도였었죠.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인가 생각하기도 했었는데 관리자와는 곧잘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그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공장 일이 얼마나 힘든지 하루 종일 서서 일하다 보면 말할 힘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말 없는 사람은 처음 보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알 수 없는 건지 별 관심 없다 생각했던 그 사람과 제가 가까워지게 되었네요. 저도 제 인생이 팍팍하고 기구하다 싶었지만 그 사람은 저보다 가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릴 적 양친을 모두 잃고 혼자 고아처럼 힘들게 버티며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그 탓에 너무 외롭게 지내서 그런지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래도 제 오지랖을 괜히 무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알고 보면 그 사람도 사람 정에 고달픈 게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 생각이 맞았던 건지 조금씩 면을 두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한 저희는 어느새 금방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알게 된 인철 씨는 참 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방법을 몰라서 표현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그만큼 속 깊고 따뜻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너무 착하고 순박해서 사람들에게 쉽게 상처받겠구나 걱정스러울 정도였죠. 자기도 그걸 아는 것인지 그래서 더더욱 남들과 가까이 지내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이미 부모를 잃고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으니 누군가에게 마음을 주기가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다행인지 제게는 마음을 열었네요. 저는 그 사람이 저와 참 많이 닮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찍 부모를 잃고 고생만 하느라 늘 외로움을 느꼈던 것이 깊이 공감되었어요. 그렇게 연인이 된 저희는 남들에게는 말하지 못하는 진심을 나누며 점점 더 깊어져 갔고 저는 그 사람과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철 씨는 쉽게 결혼을 결정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사람이 무슨 생각 때문에 그러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늘 제게 해주는 게 없다며 잘하고만 싶어하던 인철 씨는 없는 살림에 결혼을 해서 괜히 저를 고생시킬까봐 그걸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가진 돈도 없고 집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겠냐 싶었던 건지 저한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혼자서 맨날 통장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을 저도 알았어요. 차라리 나한테 솔직하게 말하고
무책임하더라도 먼저 결혼하자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사람은 무슨 책임감이 그리 중요한지 저한테 결혼하자는 말을 절대로 먼저 건네지 않았습니다. 남들 결혼 소식을 듣고 부러워하고 그 사람도 제가 좋은 것이 뻔히 보이는데도 마냥 참고만 있는 것이 저는 답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고 인철 씨 생각처럼 제대로 돈을 모아서 결혼을 하려면 어느 세월에 결혼을 할 수 있을지 당시에 저는 그런 인철 씨를 마냥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말았죠. 인철 씨, 대체 뭘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계속 고민만 한다고 우리가 결혼이 절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면 되죠. 결혼이 쉬운 것도 아니고 그냥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최소한 제대로 된 집이라도 얻어야 결혼을 하죠. 답답한 소리 하네요. 우리 형편에 무슨 수로 당장 집을 구하겠어요. 우리 아직 한참 젊잖아요. 결혼해서 같이 모으면 훨씬 빨리 모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원래 돈은 결혼하면 저절로 모이는 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걱정만 하지 말고 그냥 빨리 결혼해요. 당돌한 저의 고백에 인철 씨는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도 싫지는 않은지 부정은 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용기를 얻게 된 저는 그 후 계속 인철 씨를 설득하게 되었고 형편 때문에 고민하던 인철 씨의 마음을 끝내 돌릴 수 있었습니다. 결국 성질 급한 제 덕에 저희가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던 거죠. 제가 결혼을 하고 싶어 하면서도 걱정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을 하면 혼자가 되실 저희 엄마였었죠. 그런데 저의 고민을 인철 씨도 알고 있었는지 저희가 결혼을 약속하고서 그 사람이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자고 말했습니다. 몸도 좋지 않으신 엄마를 혼자 두기가 걱정되었던 차에 제 대신 그런 선택을 해준 남편이 고마울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저희는 어렵게 구한 좁은 신혼집에서 방 하나를 엄마에게 내어드리고 세 식구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운 신혼살림에 저희 엄마를 당신 엄마처럼 챙겨주니 그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집은 좁고 여유 하나 없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착한 남편과 결혼한 것이 행복했습니다. 이제는 남편과 둘이 열심히 돈을 모아서 더 좋은 집에 이사도 가고 아이도 낳을 수 있도록 우리의 미래를 꿈꾸게 되었죠. 그러던 중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후 남편에게는 인생을 바꿀 만한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작은 부품 하청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회사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사장님이 그 공장을 접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벌써 반년치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었고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그 돈을 받을 길도 영영 사라지는 상황이었죠. 그때 그 사장님께서 남편에게 제안을 하셨나 봐요. 사장님이 돈 나올 구멍은 없고 어차피 공장도 헐값에 처분해야 할 거라면서 차라리 나보고 해보면 어떻겠냐 그러시네. 솔직히 거절한다고 해도 내가 월급 받을 방법도 없고 뭐 기계는 그대로 있으니까 납품업체만 찾아보면 어떻게든 돈은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돈 받자고 사장님을 고소할 수도 없잖아. 남편은 어차피 돈 나올 구멍이 없으면 그게 낫지 않겠냐며 공장을 인수하고 싶어 했습니다. 헐값에 받아온다 하더라도 저희 전 재산을 전부 털어넣어야 할 텐데 금방 결정할 수 있을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얼핏 듣기에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였지만 저는 그런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남편이 그 일도 어떻게든 해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에 저희는 얼떨결에 공장을 인수받아 공장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장 감투를 쓴 기쁨은 잠시뿐이었고 기존 직원들은 전부 떠나고 작은 공장에 기계들만 남아있는 상황에 저와 남편은 앞이 막막하기만 했죠. 남편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을 믿어준 제게 고마워했고 그 믿음에 보답을 하겠다며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원래도 일은 참 열심히 하던 사람이었던지라 그건 더 걱정할 게 없었어요. 다만 어디라도 납품할 수 있고 계약을 따낼 수 있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리고 어느 날 그런 노력이 결국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거래업체를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밤이면 하루 종일 물건을 만들던 남편은 반년 만에 큰 계약을 따내며 비로소 자리를 잡아갈 수 있었어요. 그 후로는 저도 달려들어서 남편의 일을 돕게 되었고 얼마 뒤에는 직원들까지 생겼어요. 정이 많던 남편은 이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들을 데려오고 싶어 했고 직원들도 저희 남편을 믿고 함께 해주기로 했습니다.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일한 덕분인지 회사 사정은 점점 더 좋아졌고 평생 돈복이라고는 없을 것 같았던 저희가 난생 처음으로 큰 돈을 만지게 되었네요.
여보, 그동안 고생 많았어. 겁도 없이 무턱대고 공장 돌려보겠다고 말했던 나를 믿어줘서 고마워. 나 당신 아니었으면 절대로 이렇게 못했을 거야. 우리가 이렇게 잘 된 건 전부 다 당신 덕분이지. 아무래도 내가 당신을 만나고서부터 잘 풀리는가 봐. 당신이 내 복덩이가 아닐까 싶어.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해주고 제 공으로 돌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물론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니 그건 그것대로 좋을 수밖에 없었죠. 덕분에 저희는 방 2개짜리 비좁은 새방에서 어엿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 수 있었고 넉넉한 여유를 누리며 또 다른 행복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바로 임신 소식이었죠. 그때 제 나이가 벌써 30이 되었지만 저희에게는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빠서 힘들어서 그럴 거라 생각하고 병원에 찾아가 볼 생각도 하지 못했어요. 병원 가는 것도 다 돈이다 싶었기에 그럴 여력이 없었었죠. 그런데 먹고 살만해지니 아이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여유도 있는 덕에 둘도 셋도 낳아서 잘 먹이고 모자람 없이 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아이가 안 생기는 건지 걱정이었죠. 많이 바라는 것도 욕심이다 싶었던 저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딸이던 아들이던 아무 상관없으니 제발 자식 하나라도 보길 바라고 기도했어요. 하지만 무심하게도 그렇게 바라던 아이는 저희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을 찾아봤지만 원인도 모르고 결국 저희는 하염없이 아이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사이 제 나이는 30이 훌쩍 넘어갔고 저희는 점점 희망을 포기하게 되었어요. 딱 한 번 아이가 찾아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처음 듣는 임신 소식에 남편과 저는 무척 들떠 있었죠. 하지만 그 아이마저 자연유산되고는 그 후로 다시는 기대할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부터 저희는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요. 괜히 아이 얘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상처가 되는 탓에 저희 부부는 그 이야기를 거의 금기처럼 여기며 서로 웬만하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탓에 저희는 조금씩 멀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기 위한 행동이었지만 그게 결국 꺼리를 만들고 부부 사이를 어색하게 만들었나 봅니다. 저는 또 저대로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저야 아직 엄마가 계시니 남편보다는 나은 사정이었는데 일찍부터 고아로 지내느라 늘 가족의 정을 고달파했던 남편에게는 그만큼 자식이 간절했을 겁니다. 저와 결혼할 때에도 아이는 많이 갖고 싶다 하던 남편이었으니 그런 상황에 얼마나 속이 상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남편이 한 번이라도 제 탓을 하거나 섭섭해한 적은 없었지만 저는 난임의 유산까지 겪으면서 그게 전부 엄마인 제 탓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꾸 남편에게 미안했고 남편에게 참아하지 못하는 말들이 늘어갔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 와중에 엄마까지 아프시게 되니 저는 더 마음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런 상황에 제 남편이 있어서 참 다행이었어요. 남편은 엄마 치료비와 병원비는 물론이고 바쁜 와중에도 저희 엄마 병원을 찾아가 말벗을 해드리고 간병을 하면서 저희 엄마를 자기 어머니처럼 챙겨주었었죠. 당신 바쁜데 이렇게 자주 올 필요 없어. 엄마는 내가 챙기면 되는데. 그래도 내가 사위이고 우리가 장모님 모시고 산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잠 좀 못 자더라도 자식돌이는 해야지. 그러지 말고 당신이야말로 집에 가서 좀 쉬고 와. 제가 일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일손이 모자라 공장 일이 더 바쁜 것을 알고 있는데 남편은 제 걱정을 하며 저와 저희 엄마를 챙기곤 했었어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평생 가도 그때의 기억은 잊혀지질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의 정성에도 엄마는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시고 마셨지만 그때도 제 곁에 있어 주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힘들 때마다 제 곁에 있어주는 남편을 보며 저는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나는 남편에게 해준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매번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클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바라는 대로 아이라도 낳을 수 있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겠지만 이미 그 일은 포기했던 저로서는 저도 남편 곁에 평생 있으면서 남편이 힘들 때 꼭 힘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엄마마저 돌아가시고 큰 집에는 이제 남편과 저만 남았네요. 나중에 아이가 생길 것을 염두에 두고 방이 많은 집을 얻었던 건데 이제는 친정엄마가 쓰시던 방까지 비워지게 되니
그 큰 집이 더없이 쓸쓸해 보였어요. 그래도 어쩌겠냐 싶은 생각에 저는 자식 없이도 남편과 서로 의지하며 잘 살아보자 싶었습니다. 이미 10년도 넘은 저희 부부 사이는 열정 없이 동지 같은 느낌뿐이었지만 그런 사랑도 있을 거라며 덤덤히 살아가려 했었네요. 그 후로도 시간이 흘렀고 저희는 어느새 20년 가까운 부부 생활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벌써 제 나이도 40이 넘었고 자식이 없어서 그런지 유난히 더 쓸쓸한 마음에 남편과도 더 이상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희에게는 지난 세월을 함께해온 믿음이 있었고 애정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비록 더 이상 연인 간의 사랑이 아니라 우정 같은 애정일지라도 저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남편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남편은 그 나이에도 사랑에 쫓고 싶었던 건지 어느 날 제게 충격적인 말을 꺼내왔어요. 여보, 나 마음이 가는 사람이 생겼어. 나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아직 그런 깊은 관계는 아니라지만 결혼한 놈이 다른 여자한테 마음 가는 자체가 죄악이지. 근데 나도 내 마음 정리를 못하겠어. 그래도 당신한테만은 솔직하게 말해야겠다 싶어서 말하는 거야. 당신이 욕하고 탓해도 어쩔 수 없지만 내 마음도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 미안하긴 한지 죄책감 가득한 얼굴로 제게 덤덤히 말하는 남편은 제게 더 이상 애정이 남지 않은 건지 다른 여자가 생겼다며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죠. 처음에는 그런 남편에게 믿을 수 없이 화가 나고 배신감에 몸소리가 쳐졌습니다. 평생 무슨 힘든 일을 겪었어도 그때만큼 괴로운 적이 없었던 것 같네요. 그런데 왜인지 오히려 솔직하게 털어놓는 남편에게 저는 차마 화를 낼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언젠가부터 저희 부부가 의무적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이죠. 나이 들어가면 자식 때문에라도 산다는데 우리는 자식도 없고 더 이상 예전 같은 부부관계도 아니었으니 다른 생각이 드는 게 자연스러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여자가 좋아졌다는 남편을 전부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남편의 성격을 알던 저는 솔직하게 말하는 남편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마음만 나누었더라도 불륜이라며 추접스러운 법정 싸움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정부치고 살았던 세월 때문인지 그렇게 된 거 이왕이면 저도 남편을 마음 편히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래도 그 와중에 질투는 딱히 느끼지 못한 것을 보면 저도 남편에게 더 이상 그런 애정은 없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더더욱 20년을 함께해온 좋은 친구로서, 동지로서 남편의 선택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저희는 깔끔하게 재산 분할을 하고 협의 이혼을 하게 되었고 저와 남편은 20년이 채 되지 않는 결혼 생활의 마침표를 찍게 되었습니다. 좋았던 기억까지 지우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헤어져 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배신당한 상처는 아주 지울 수 없는지 저는 다시는 전 남편을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서로에게도 좋을 거라 생각하며 다시는 연락하거나 우연이라도 보지 않기를 바랬어요. 홀로 서기를 시작하게 된 저는 재산 분할 받은 돈으로 집을 얻었고 카페를 차려 조용한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예전부터 카페를 하고 싶었지만 저도 그동안 남편의 회사 일을 돕느라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이혼하면서 직장도 잃게 되었으니 제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네요. 덕분에 카페를 차리게 되었고 저는 이혼한 후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당한 것인데도 생각보다 후련한 생각에 저는 별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어요. 자식들 다 키워놓은 친구들과 같이 여행도 가고 혼자서도 즐길 만큼 즐기면서 지내게 되었죠. 물론 결혼 생활이 길었던 탓에 혼자 있을 때면 가끔 외로운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남자를 만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저는 전 남편에 대한 미움을 점점 지워갈 수 있었어요. 여자가 생겼다고 상처를 준 것으로 모두 부정하기에는 그동안 전 남편이 제게 해준 것들이 훨씬 많았으니까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오히려 내가 그 사람을 충족시켜주지 못했다 싶은 생각에 이제라도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남편이 잘 지내기를 바라며 제 삶을 살던 어느 날, 저는 믿기 어려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이었죠. 전 남편이 죽었다는 얘기를 저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부고 문자를 보고도 동명이인이거나 누군가 장난질을 하는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몇 달 전 부재중으로 남게 된 전 남편에게 걸려왔었던 전화 한 통이 기억났습니다. 저도 참 미련했었는지 이혼하고 몇 년간 전 남편의 전화번호를 지우지 않았었더라고요. 하지만 연락하고 지내지는 않았기에 그마저도 까맣게 잊고 있었는데 이혼하고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걸려온 전화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화면 속 남편의 이름을 보고 받을까 말까 수십 번 고민만 하다가 결국 받지 않았었죠. 부재중으로 남겨지게 된 그 번호를 보며 다시 걸어볼까 하다가도 정말 중요한 일이면 그쪽에서 한 번 더 연락하겠지 싶은 생각에 결국 말았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고는 다시는 연락이 없는 것을 보면서 저는 그저 실수였겠거니 아니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겠거니 생각했었네요. 하지만 제가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인지 그 일이 있고 몇 달 뒤 전 남편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네요. 그 전화는 받지 못했어도 장례식은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리 달갑지 않은 이유로 이혼을 하고 제가 전 남편에게 섭섭함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래도 제 인생에 제일 가까웠던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그냥 모른 척 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부인이 뭐라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상황이라면 그 여자도 제 방문을 이해해 줄 거라 생각했었죠. 그렇게 저는 착잡한 마음으로 전 남편의 장례식장을 찾아갔지만 웬일인지 빈소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언제 찍었는지도 모르겠는 흐릿한 전 남편의 영정사진 외에는 빈소를 지키는 상주도 그 밖에 다른 가족들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제가 소식을 듣자마자 달려온 탓에 아직은 찾아온 문상객들도 없어 보였어요. 아무래도 제가 전 남편의 일이라 그런지 놀라서 너무 일찍 달려왔었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상주도 없는 것일 거라 생각했었죠. 그런 상황에 괜히 전 남편 부인과 단둘이 있게 되는 게 그리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저는 다른 사람이 없는 사이 허나만 하고 금방 사라져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전 부인인 제가 괜히 그 여자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앞에서 눈물이라도 보인다면 그것도 그것대로 좋지 않은 얘기를 들을 것 같았거든요. 어차피 진작 헤어진 저는 전 남편을 위해 마음 놓고 울어줄 수도 없겠다는 생각에 서둘러 자리를 피할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누군가 다가와서 저를 붙잡았어요. 저 여기 고인 가족 되십니까? 예? 아니요, 저는 그냥 문상객인데요. 무슨 일이시죠? 그러면 혹시 여기 상주 여자분 말고 다른 가족분들은 안 계십니까? 왜 그러세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그게 제가 뭘 발견했는데 상주분 말고 다른 가족분이 보셔야 할 것 같아서요. 장 이사는 전 남편에게서 뭔가를 발견했다며 가족들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전 남편의 부인에게는 알리면 안 되는 일인 건지 그 여자를 피해 다른 가족을 찾고 있었어요. 전 남편은 고아의 친인척도 없기에 부인 말고는 가족이라 할 사람이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그 순간 제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왠지 모를 강한 충동을 느꼈고 결국 전 남편과의 관계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그 사람 전부인이에요. 몇 년 전에 이혼하고 부고 소식 듣고 바로 찾아왔네요. 그 사람 일찍 부모 여의고 혼자 어렵게 살아온 사람이라 다른 가족은 없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면 제가 대신해도 될까요? 제가 전부인이라는 말에 고민하던 장 이사는 이내 결심이 섰는지 저를 조용히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게 작은 녹음기 하나를 보여주었죠. 시신을 정리하려고 보니 손에 뭐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너무 꼭 쥐고 계셔서 겨우 풀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녹음기나 그런 것 같습니다. 녹음기라고요, 이게? 이 사람 손 안에 들어있었다는 말인가요? 예, 아마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계속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얼마나 꼭 쥐고 계셨는지 다른 사람들은 발견하지 못했나 봅니다. 장의사가 제게 보여준 물건은 아주 조그맣고 동그란 물건이었습니다. 겉으로 얼핏 보기에는 이게 무슨 녹음기라는 건가 싶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배지 같아 보이는데 이게 녹음기라는 걸 어떻게 하셨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뭔가 싶어서 이리저리 만져보다가 제가 안에 들어있는 녹음 하나를 들어버렸어요. 사실 저도 여태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요. 그런데 우연히 듣게 된 녹음 내용이 아무래도 심상치 않은 것 같아서 말입니다. 심상치 않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고인물이 아내분과 다투시는 듯한 내용이 들리더군요. 그래서 그분 말고 다른 가족분들이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아무래도 돌아가실 때까지 녹음기를 놓지 못하신 걸 보면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서 말이죠.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전하는 장의사는 고인의 사정을 엿듣게 되어 난감하지만 그래도 혹시 모를 억울함은 없어야 하지 않겠냐는 말을 하며 제게 그 녹음기를 건넸습니다. 만약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장례 치르기 전에 부검부터 해야 합니다. 부검이요? 저도 일하면서 녹음기를 발견한 건 처음이지만 장례식 직전에 부검 들어가는 경우는 꽤 있거든요. 가족 당사자분이시라면 장례를 미루시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제가 봐도 지금 상황이 많이 꼬여 있는 것 같아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른 확인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모님. 혹시 제가 도움이 되어야 한다면 겹쳐야 테니까요. 녹음 들어보시고 연락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대체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들어있기에 장의사가 부검이니 뭐니 그런 얘기까지 하시는지 당황스러웠던 저는 얼떨결에 그 녹음기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를 버리고 가면서 만났던 여자였으니 두 사람이 끔찍하게 사이좋은 부부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런 전 남편이 부인과 싸웠다는 얘기가 뭔지 저는 알 길이 없었어요. 그냥 흔한 부부싸움이 내용이라 생각했다면 저도 그 녹음을 듣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헤어진 마당에 괜한 오지랖이다 싶기도 했고 남의 집안일에 끼어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하지만 내용을 다 듣지도 않은 장의사가 부검까지 걱정한다는 것을 보니 저라도 그 일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먼저 떠난 전 남편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장례식장 구석 한켠에서 몰래 숨어 녹음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녹음들을 듣게 된 순간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었어요. 녹음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녹음 내용을 전부 들은 게 아닌데도 저는 몇몇 내용들을 가지고도 그 상황을 알 수 있었어요. 녹음 내용으로는 전 남편이 저와 이혼하고 몇 년 뒤 병을 얻은 듯 했고 전 남편의 부인이 간호를 하게 되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상황이 무척이나 불만스러운 듯 했죠. 간병을 오래 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전 남편의 얘기를 들어두지도 않고 뭐 하나 부탁하는 것도 무시하면서 전 남편에게 온갖 악담을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전 남편에게 별의별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 내용들은 제가 아니라 누가 들었어도 놀라울 만한 얘기였을 거예요. 제발 좀 죽으라고. 호강시켜주겠다고 결혼했으면서 감히 나를 이 고생시켜? 이 머저리 같은 인간아. 다 늙어서 만나려면 건강이라도 해야지. 엄한 사람 고생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야, 혼자 움직이지도 못하는 새끼가 뭐 그렇게 바라는 게 많아? 주면 주는 대로 알아서 처먹지. 내가 떠먹여 주기를 바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뭐 어쩌라고. 너 혼자 기어가든지 걸어가든지 알아서 해야지. 내가 네 똥수발까지 들어줘야겠어? 이러지 말고 그냥 제발 좀 죽어. 그래서 내가 네 유산 가지고 편히 좀 살게, 어? 자기 남편을 두고 저주를 퍼붓는 그 여자의 숱한 말들도 충격이었지만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제일 마지막 녹음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최근 녹음에서는 제발 죽여달라며 작정을 한 것처럼 무언가를 실행에 옮기는 듯한 그 여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숨을 거두는 상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황으로 봤을 때는 그 여자가 무슨 수작을 부렸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전 남편의 죽음에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에 그 내용들을 듣고 곧장 경찰에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남편의 장례식장에 찾아와서 갑자기 경찰 신고를 하게 된 그 상황이 저로서도 당황스러웠고 살인사건이란 말을 이해받을 수 있을까 걱정스러웠지만 다행히 살인사건 같다는 제 말에 경찰분들은 주저할 것 없이 달려와 주셨습니다. 제가 정신없이 설명하는 자초지종을 들으신 형사분들은 제가 건넨 녹음을 듣고 심각한 상황임을 바로 인지하셨어요. 저희가 들어봐도 이상한 점이 많은 것 같네요. 아무래도 신고자분 말씀대로 보통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녹음 가지고는 구속을 할 수 없고 부검이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유가족 동의가 필요한 거 아닌가요? 그 여자가 허락할 리 없을 텐데요. 아닙니다. 이런 경우는 정황 증거가 있다 보니
저희가 지금 당장 영장 발부받고 바로 수사에 들어가면 부검도 강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 저희도 최대한 서두르도록 할게요. 그래도 시신 훼손 전에 신고해 주셔서 참 다행입니다. 두 분이 오래전에 이혼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게 참 대단하다 싶네요. 무서우셨을 텐데 신고 잘 해주셨어요. 사건 해결되고 나면 고인분도 분명 고마워하실 겁니다. 그럼 아무쪼록 저희가 고인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 테니 앞으로 일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 꼭 좀 부탁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형사님의 말씀을 믿고 형사님께 녹음기를 건네드렸고 몇 시간 뒤 전 남편의 부검이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나타난 전 남편의 부인은 그 상황을 믿지 못하겠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며 남편의 부검을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부검이라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남편 알다가 죽었는데 왜 가족 동의도 없이 부검을 하겠다 그럽니까? 이게 말이 되나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고인이 병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사소견도 나왔고요. 정확한 사인규명을 위해 부검을 하시는 게 고인을 위해서도 옳은 선택 아닙니까? 옳은 선택? 그걸 왜 당신들이 정해? 신고자가 누군데? 대체 누가 신고를 했냐고? 나 부검 절대 허락 못해. 안 해. 자신의 남편의 죽음에 의혹이 있다는 말에도 그 여자는 부검을 할 수 없다며 억지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그 반응이야말로 그 여자를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었죠. 하지만 이미 수사에 들어간 이상 그 여자의 억지는 별 소용이 없었고 결국 전 남편의 시신은 국가수로 바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대충 급하게 차려진 듯 했던 전 남편의 빈소는 다시 정리되었고 몇 주 뒤에서야 전 남편의 부검 결과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밝혀진 전 남편의 사망 원인은 믿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전 남편의 사인은 공기색전증이었습니다. 그게 뭔지도 처음 들어봤던 저는 형사님에게 전 남편이 숨져가던 과정을 자세히 듣고서야 사인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인철 씨와 재혼하셨던 안순영 씨가 이인철 씨 링거줄에 주사 바늘을 꽂았어요. 빈 주사기로 링거 속에 공기를 밀어넣었고 그렇게 돼서 이인철 씨 연관에 다량의 공기가 유입된 것이죠. 피가 들어가야 할 자리에 공기가 들어갔으니 결국 공기 때문에 혈류가 막혀서 돌아가신 겁니다. 원래 지병이 있으셨던 탓에 의사들도 바로 원인 파악을 못했던 듯하네요. 그래도 다행히 늦지 않게 부검을 했고 증거들이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안순영 씨 핸드폰에 공기색전증 검색 기록도 찾아냈고요. 아마 신고자분 아니었더라면 이인철 씨 사망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을 겁니다. 공기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얘기는 저도 처음이었기에 너무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도 나한테서 내 남편을 뺏어간 그 여자가 기껏 뺏어간 남의 남편을 그렇게 허무하게 죽여버렸다는 것이 더더욱 믿을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간병이 힘들다 그래도 어떻게 불쌍한 사람을 죽일 수가 있는 건지 저는 할 수만 있다면 그 여자를 직접 찾아가서 묻고 싶은 정도였죠. 그리고 얼마 뒤 열리게 된 그 여자의 재판에서 저는 그 여자가 전 남편을 죽인 이유를 제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에게 유언장이 있었더라고요. 이혼할 때 저랑 반반으로 재산 분할을 했으니 그 사람이 가지고 있을 재산을 저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새 얼마나 더 늘어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리 못해도 몇십억은 넘는 돈이었을 겁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저는 전 남편이 죽으면서 그 돈을 자기 부인에게 남겼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네요. 알고 보니 전 남편이 죽기 전 유언장을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에는 자신의 재산 전부를 기부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죠. 수십억 재산을 전부 기부하겠다는 남편의 통큰 포부도 대단했지만 재혼한 부인에게는 거의 남긴 것이 없다는 것도 충격이었습니다. 나를 버리고 떠났으니 나보다 사랑하는 여자인 줄 알았더니 애정이 꼭 돈으로 취한다는 건 아닌 건가 싶었어요. 아니면 그 집에 제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내가 전 남편의 마지막 전화를 받았었더라면 그 궁금증도 풀렸을지. 저는 뒤늦게서야 전 남편의 마지막 연락을 받지 않았던 것이 몹시 후회되고 말았습니다. 왜 저는 항상 뒤늦은 후회만 하게 되는 것인지 그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까지 미안한 마음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안순영. 그 여자는 결국 살인으로 실형을 받게 되었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첫 재판 이후에 그 여자가 항소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증거가 불충분해서 풀려나는 건 아닐지 전전긍긍했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저지른 일의 죄값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참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미뤄졌던 전 남편의 장례를 다시 치를 수가 있었죠. 가족 하나 없던 전 남편의 유일한 식구였던 그 여자까지 감옥에 들어갔으니 완전히 혼자 된 그 사람의 마지막 가는 길을 지켜줄 사람은 저뿐이었습니다. 이혼을 하고서도 전 남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저 혼자 지키게 된 걸 보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인연이 예사 인연은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혼을 해서 남이 되었다고 해도 한때 사랑했던 그 사람이 혼자 무연고자로 떠나는 것은 차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저를 배신했던 전 남편에 대한 미움이 아주 없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제게는 그 정도의 연민은 남아있었나 싶네요. 그렇게 저는 전 남편의 장례를 무사히 치러주었고 저희 사정을 알고 계시던 저를 도와주셨던 형사분들의 도움으로 제가 전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 남편이 유언을 남긴 대로 그 사람이 원하는 곳에 전 재산을 기부해 주었습니다. 제가 전 남편의 대리인이 되어 전 남편의 이름을 적게 되니 기분이 묘하기도 했어요. 결국 이렇게 될 것을 왜 나를 떠났을까 다시금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고 행복해지고 싶다면서 떠난 그 사람이 결국에는 행복을 찾지 못하고 너무 일찍 가버리게 된 것이 무척 가슴 아프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사람이 가는 마지막을 내가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것이 감사한 일이기도 했어요. 전 남편이 우리 친정엄마를 끔찍이 챙겼던 것, 고마움이 늘 마음에 걸렸었던 저는 그제서야 그 사람에게 남은 빚을 갚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후로도 저는 전 남편의 기일마다 그 사람이 있는 납골당을 찾곤 합니다. 아무도 찾아올 일 없는 그곳에 저라도 가끔씩 가봐줘야 그 사람이 쓸쓸하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이에요. 덕분에 저도 전 남편의 기일마다 예전 우리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쩌면 가난하고 없이 살면서도 서로 의지하고 기댔었던 그 시절이 훨씬 더 행복했던 것은 아닌지, 인생이란 일이 짧고 허망한지 자주 생각하게 되네요. 그래서 저도 아쉬움 없이 남은 생을 살아가려 노력하고 있고 먼저 떠난 그 사람이 부러워할 정도로 재미있게 살다 가려 하네요. 그럼 여러분들도 부디 아쉬움 없는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며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